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7년 대만을 침공하겠다. 대만에 대한 탐욕을 감추지 않는 중국이 이제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드러내며 대만 합병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섣부른 움직임이 잠자는 괴물을 깨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차이나 쇼크가 시작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중국의 무차별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 유럽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주요 국가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비슷한 논조로 중국을 비난했는데요.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의 말을 빌어 중국의 수출 공세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적정 생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특히 유럽에서 걱정하는 것은 전기차 생산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이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예언한 이후 중국은 실제로 그의 말대로 친환경 산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저가 자동차 시장을 침략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YD의 저렴한 중국차는 소비자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한쪽에서 판매되지 않은 중국 전기차가 썩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차량을 그대로 바깥에 내버려 두고 공장 안에서는 신차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전기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기여할 정도로 과잉 생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유 국가는 중국산 초저가 물품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죠.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의 초저가 공세에 질린 모습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합금 제품 11종에 대한 수입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를 겨냥한 정책으로 중국 선정량이 과거에 비해 62% 증가한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브라질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세 부과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주요 남미 국가들도 과세 부과에 동참하며 중국이 과잉 생산하는 것을 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국가의 관세 소식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초과 생산에 집착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대부분을 적으로 만드는 이런 행동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 성장은 해외 수출에 의존해 왔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칭할 정도로 엄청난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GDP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생산만으로는 GDP 성장률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생산 의존의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세계 각국은 코로나 봉쇄로 인해 물건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목도하고 중국에 위치한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덜 위험한 장소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GDP 생산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거기에 끝없이 폭주하던 중국 부동산 업체의 인플레이션 경쟁이 둔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헝다 그룹을 비롯해 주요 중국 부동산 업체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이들 업체는 순식간에 파산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비호로 보조금을 받으며 성장한 이들은 경제 둔화의 바람이 불자 맥없이 무너졌죠.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 경기에 심취한 중국 인민들은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중국 주가도 급격히 폭락을 거듭했죠. 이로 인해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4억 명 이상의 중국 중산층 그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은 자신의 자본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투자와 소비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국 내수 경기가 무너진 것은 바로 중국 중산층의 몰락 시기와 일치합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맞물린 중국 경기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었죠. 그 결과 중국은 이제 끊임없이 생산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화를 생산해 외화를 벌고 빚을 갚는 것으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국의 유일한 해답인 셈이죠. 중국이 완전한 자본주의 체제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정책의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 생산하는 것이 마이너스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과잉 생산을 거듭 이러한 물건이 알리, 테무와 같은 온라인 판매 업체로 흘러가면서 전 세계를 물건의 늪에 빠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중국의 문제가 결국 세계의 문제로 번진 셈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본인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에 그는 어떻게든 중국 경제 부흥을 위해 과잉 생산 체제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불만을 받아도 자기의 권력 보존이 더 중요한 탓에 외부의 불만은 애써 무시해왔었죠. 문제는 이러한 무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주요 언론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중국 내부에서도 둔화된 경기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자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안팎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꺼낼 카드는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를 안보 위기로 돌리면서 대만 침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린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대만 침공과 양안 대립 종식은 이제 시진핑 정권의 제일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대만 침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국과 대립하게 되자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억제하던 족쇄가 풀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핵 개발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죠.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와중에도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 진영에서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것인데요. 뜻밖에도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진핑 덕분이었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미국 주요 정계에서는 획기적인 타개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전투로 인해 미국은 많은 군사 자원을 소모했고 현재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미국은 엄청난 자원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대만 문제까지 터지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믿을 수 있는 우방인 한국에게 핵무기를 쥐어주고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히든 카드로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엘브리지 콜비를 비롯해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핵무기 사용에 있어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조 바이든이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덕분에 핵무장이라는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가만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 군사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핵무장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죠. 기묘한 분위기로 울러가면서 중국 정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만 견제하며 한국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중국이 새삼 한국의 커다란 존재감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준 핵무기 수준에 달하는 현무미사일을 보유하는 한편 특히 작년 대외적으로 공개된 현무비의 파괴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중국도 긴장할 만큼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단 한 발로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래식 무기이지만 북한의 핵 공격을 일정 수준 견제할 수 있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현무비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9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고속 낙하를 통해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무 IV 시리즈 역시 비에 못지않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현무 IV 2함대지탄 도미사일, 현무 IV 4잠대지탄 도미사일은 게임체인저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데요. 군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이 미사일은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기에 북한을 긴장하게 만드는 무기죠.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남포만 인근까지 접근한 잠수함이 현무 IV를 발사해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한국은 지금 무기로도 잠수함을 운용해 베이징을 직접 타격하거나 상하이 같은 중국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미 이런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만약 핵탄두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중국 군사 전문가는 과거 현무 미사일의 위력을 보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의 탄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 미사일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며 그랜드슬램을 탄두에 우겨넣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빈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미사일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괴물 같은 미사일이 진심으로 두렵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심이라도 하는 순간 바로 지근거리에서 핵과 결합한 괴물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빗장을 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화력은 미국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북한이 망할 경우를 대비해 사분할 통치를 계획 중에 있다며 중국이 북한 인민을 수용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들을 중국 대륙에 겨누더라도 이러한 망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죠. 만에 하나 중국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한국의 진정한 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대만의 총통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해협 중간선에 출현시켜 또다시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과 중국 본토를 구분하는 대만 해협을 통해 남쪽으로 항행해 중간선 서쪽에 머물렀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미국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를 중국과 대만 양측에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해협이 국제수로가 아니며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최근 중국군의 동향은 아예 이 중간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간선의 소실을 노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반대로 대만의 경우에는 이 중간선이 유지되지 않으면 방어선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간선에 출현한 때는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대만 총통선거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진당, 중국과 밀착을 추구하는 국민당, 중국과의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중도 노선을 따르는 민중당 간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이 이렇게 총통 선거를 코앞두고 항모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번 항모 전단에는 해외에서 갖은 진상을 부리고 다니며 악명이 높은 산둥함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자신들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 봄에는 산둥함에서 전투기와 헬기 등 함재기 620여 대가 이륙했다고 홍보하면서 함재기 출격 기록을 갱신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둥함의 실체는 함재기로 헬기를 사용하는 반쪽짜리 항공모함에 물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620대 대부분은 헬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때에도 산둥함 항모 전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함대 소속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해 마무를 놓았는데요. 양국 항모 전단이 불과 400k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산둥함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훈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만 독립 세력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산둥함 항모 소식을 전한 미국의 반응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는 듯 담담했습니다. 크리스 미거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당시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의 공해와 상공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훈련을 전개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국 항모 전단이 미국 항모 전단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대대적인 항모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는 기술적으로나 작전 경험 측면에서 미국 항모 전단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육군에 비해 해군 전력이 약했던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항모 확보에 부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옛소련의 발야그 항모를 개조해 랴오닝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랴오닝함은 사실상 함재기 이착륙 연습을 위한 훈련용 항모로 평가받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랴오닝함을 둘러본 뒤 장난감 수준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군은 랴오닝함을 항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절치부심한 중국은 랴오닝함 개조 과정에서 배운 항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자체적으로 설계해 제작한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둥함은 외관은 랴오닝함과 비슷하지만 갑판 공간 설계를 크게 바꿔 함재기 탑재 대수를 4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갑판 아래도 함재기 적재 공간을 늘리는 등 서방국가 항모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뱃머리 부분을 12도가량 들어 올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스키점프대 등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채용한 옛소련식 스키점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함재기의 이륙 중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육상에 비해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함재기가 자체 동력으로 이륙하려다 보니 기체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무장도 최소화하고 적재 연료도 줄여야만 합니다. 더구나 항모의 전투력을 가능하는 척도인 소티 출격 횟수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산둥함은 하나의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가 한 대씩 시간을 두고 이륙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의 레이건함은 4개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해 2대의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출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캐터펄트식은 출격 횟수가 스키 점프 방식의 23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동력 성능에 있어서 중국 항모는 미 항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물론 중국이 곧 해상 시험에 들어가는 푸젠함 등도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재래식 항모인 반면 미국은 핵추진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모는 별도의 급유 없이 장기간 해상에 머무르면서 작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면 작전 기간이 10일 전후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보급선이 계속 따라다녀야 합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지난번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한 산둥함도 호위함 한 척과 보급함 한 척 등 달랑 2척의 수상함만 거느린 채 훈련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산둥함이 훈련에 한번 나오면 모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기름 걱정하기 바쁜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첫 국산 항모 산둥함은 2019년 취역했지만 서태평양 진출 훈련은 올봄이 처음이었습니다. 취역 후 무려 4년 만에 원거리 훈련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조선소에 들어간 산둥함 항모 갑판에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갑판용 강제가 함재기의 속도와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체를 구성하는 강제에 금이가 침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부실 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중국 항모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핵추진 기술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동력을 쓰는 푸젠함이 세계의 전자식 사출기를 제대로 가동할 만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를 운용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별도의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군 해군사령부 중령 출신의 야오청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젠함은 만재 배수량이 8만 T인데 연료 적재량이 그중 4분의 1인 1만 8천 T에 이르고 연료 보급선까지 따라붙는다. 항모 운항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미 항모를 따라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도 띄우려고 하는 산둥함을 탄생시킨 총책임자이자 산둥함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직 간부 후원밍이 숙청당해 중국 인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7일 상하이 인민법원은 후원밍 전 회장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기업들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공사 발주와 합작, 원자재 구매, 간부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약 109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거나 챙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약 18억 원은 실제 수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 선박중공업 회장이었던 시기부실한 민영 조선소를 인수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밍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많은 이목이 그에게 쏠린 것일까요? 한마디로 후원밍은 중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탄생에 있어 요직 중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항공공업과 중국병기공업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0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중국 핵심 해군 장비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 선박중공업 서기 겸 부총경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원밍 인생의 정점은 중국 최초의 국산 항모인 산둥함 연구개발의 총지휘자로 나서 2019년 산둥함이 정식 취역했을 때였습니다. 중국 최초 항모인 야오닝함이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인데 반해 산둥함은 중국 최초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항모로 중국 해양 굴기에 이정표를 세우며 해군력 증강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총책임자였던 후원밍은 산둥함 개발로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 영웅은 수뢰제와 직권 남용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원밍이 산둥함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육해공군 3군의 군사장비 건조에도 관여했다며 그의 낙마가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첫 국산 항모를 탄생시킨 국민 영웅마저 숙청되는 등 엄청난 회오리가 펼쳐지고
몇 해십 년 동안 중국군에 충성해온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고병성 획득 사업 분석단장이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 사업 분석단을 이끌어왔고 최근 KF-21의 첫 양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관련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단장은 양산하면서 미사일 성능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개발사 측과 절충안을 찾으려 수일간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로 지난 20여 년간 KIDA에서 근무한 그의 손을 거쳐간 주요 무기만 45가지는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이 지난 21일 실험 중 폭발로 순직한 사건에 이어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이 일터에서 본분을 다하다 소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국산 첫 항공모함을 탄생시킬 정도로 국가에 헌신했고 한때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인물까지도 하루아침에 숙청할 정도로 피바람이 물고 있습니다. 반토막 날 위기를 겪었던 KF-21 보람의 전투기 초도 물량 양산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원상복귀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려했던 이슈가 사라지면서 향후 KF-21의 수출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런데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 하던 중국과 튀르키예가 최근 대참사를 겪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언장담하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호되게 망신을 당해 내년 국방 예산에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40대 양산을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KF-21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KF-21 보람의 최초 양산사업 예산 2,38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9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KF-21 최초 양산비가 담기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배정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KF-21 예산 2,387억 원은 공군의 기존 계획대로 초도 물량 40대를 상정한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사실 앞서 공군은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를 먼저 운용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KIDA가 KF-21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어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이라고 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KF-21의 초도 물량을 줄이면 일대당 생산 비용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온 방산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난관에 부닥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방사청이 초도 물량 40대 생산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결과 40대로 추산된 비용이 확정됐고 결국엔 KF-21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방사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 양산에 착수한다는 건 KF-21의 하드웨어가 확정됐고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년 양산 시작은 KF-21 수출 마케팅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포인트라 우리 방산 업계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실제로 앞서 5월 KF-21은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은 항공함정과 같이 개발해서 최초 생산까지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 중에도 양산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적합 판정 이후 KAI는 각종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시제기를 전시하면서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KF-21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왔는데요. KAI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KF-21이 추상적인 개념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수출 마케팅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KAI의 KF-21의 세일즈 활동은 이제 시작으로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기존 주력 상품인 FA50과 더불어 KF-21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더 활발히 나서겠다는 게 KAI의 방침입니다.
실제로 KAI는 내년 2월 중동 최대 규모로 열리는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WDS 2024와 아시아 지역 최대 에어쇼인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 KF-21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KF-21 개발을 더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 블록4 버전이 하드웨어 설계 부족과 소프트웨어 통합 일정에 문제가 발생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치고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KF-21이 엄청난 기회가 생긴 가운데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배 아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중국에서는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 소식을 듣고는 이때다 싶어 KF-21을 깎아내리는 언론 보도를 엄청나게 쏟아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KF-21에서 결함이 발견돼 초도 물량 수량을 20대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KF-21 가격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공대지 미사일도 쏘지 못하는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국에서 KF-21 1대가 중국 전투기 J-20 10대를 이긴다고 했는데 KF-21 수백 대를 만들지 뭐하고 있는 거냐. 문제 있는 전투기를 양산한다니 중국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애초에 KF-21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태도가 호떡 뒤집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에 대해 집중 분석했는데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하면서 KF-21을 치켜세운 겁니다. 중국 CCTV는 KF-21이 엄청난 성능을 갖추는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이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먹으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산 무기 수출에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도 첨단 무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경우 중국과 달리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방산 무기 체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CTV는 얼마 전 중국이 중국산 훈련기 L-15를 UAE에 수출하면서 중동 지역의 수출을 뚫었지만 최근 KF-21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며 KF-21 개발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미리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F-21과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J-20 스텔스 전투기의 새로운 경쟁 모델로 부상할 수 있어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는 한국은 KF-21의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방산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KF-21 개발 속도도 괄목할 만한데 아직도 시험 비행이 완료되지 않은 J-30 전투기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KF-21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자 중국에서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의 J-30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2010년 초 시제기를 만든 이후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대량 양산에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성능에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라 KF-21의 성과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CCTV는 KF-21 조종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2025년까지 무장을 탑재하는 등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전하며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한국산 전투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 부문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안달이 나 있던 과거 중국의 태도와는 너무도 상반된 태도로 중국에서조차 한국 방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튀르키예가 대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 전투기 칸을 선보이면서 KF-21을 추격한다는 호언장담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F-16 전투기 노화를 이유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전투기 도입 거절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자신감 있던 모습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과거 한때 튀르키예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낙점의 보람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에선 TF칸 파트너로 KF21 사업의 지분 20%까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아 무산되면서 이후 한국과 튀르키예는 각각 KF21과 TF칸으로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KF21이 개발 일정에서 TF칸을 훨씬 앞서는 등 여러 방면에서 KF21의 확실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다한 끝에 성과를 낸 반면 튀르키예는 해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전 터키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칸 전투기를 급히 외부에 공개하면서 사업이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실제로 튀르키예의 군사 전문가 샘 도구트는 미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개발 일정이 빡빡하다며 아직 상세 설계 검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칸 전투기가 껍데기에 불과하며 칸이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튀르키예의 경우 F-16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보유한 전투기들의 노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튀르키예 미국의 군수 지원이 중단되자 유럽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을 차선책으로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독일의 반대로 인하 물거품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칸 전투기가 5세대라며 KF-21보다 앞섰다고 자화자찬했던 튀르키예의 현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아직까지 첫 번째 비행도 성공하지 못한 자국의 전투기를 KF-21과 비교하다니 튀르키예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씨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씨는 삼성에선 HBM이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 내에서도 HBM2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쳐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씨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 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AI의 GPT-2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Y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2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 개발한 로타 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으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 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A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